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SR의 철도 공공 경쟁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코레일과 SR은 회사가 서로 다른데도 상대 회사 기차표를 대신 팔아야 하는 시스템이고 여기서 코레일이 큰 손해를 보고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산하 14개 공공기관 하반기 통합공채를 통해서 94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공채는 10월 29일 전체 필기시험을 치르고 나서 기관에 따라서 면접을 보고 합격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서류 전형부터 능력 위주 인재 선발을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하고요.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에게는 가산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티 오스틴의 Say You Love Me 띄워드리면서 2017년 9월 2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해 12월 수서고속철도 SR이 개통되면서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시작됐습니다. 경쟁체제는 가격이라든지 서비스를 더 합리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순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가짜 경쟁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차표 구입, 특히 고속철도 기차표 구입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레일에서 수서고속철 SRT 표를 살 수 있고 수서고속철도 SR에서 코레일 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부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네. 코레일하고 수서고속철도 SR의 상호 발매 수수료 내역을 분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수수료 매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요, 올해 상반기까지 코레일의 상호 발매 수수료 매출이 4억 4천만 원이고, 예. 또 SR의 경우에는 7,800만 원 수수료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거를 일반적인 매출액, 승차권 매출액을 보면은, SR의 경우에는, 코레일에서 1억 원어치를 팔아준 셈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SR이 판매해준 코레일 승차권은 한 24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와서 SR이 약 4배 이상 정도 매출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예, 신생 기업이 오히려 더 예전부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기업보다 지금 매출 상황이 좋은데, 상호 발매,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청취자분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경쟁사의 표를 대신 팔아주는 겁니다. 예. 지난해 연말부터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를 코레일이 아닌 민간기업 SR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SR의 열차 티켓을 경쟁사인 코레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이라든가 매표 창구를 통해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자면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티켓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례가 글쎄요,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흔한 사례는 아니죠? 이제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다른데 경쟁사 것을 팔아주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SRT가 KTX보다 동일 노선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가요? 한 10% 정도 저렴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의 싼 표를 본인 회사 플랫폼으로 판매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네. 수수료 비율은 어떻게 책정돼 있나요? 역에서 발매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5%, 그리고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발매하는 경우에는 3%를 서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호영 의원께서 설명해 주신 매출 현황, 수수료 비율 같은 것을 봐도 수서 고속철도 SR에 약간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요. 네. 상호 발매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 코레일의 반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알기로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코레일 입장에서 반발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따지고 보면은 경쟁을 한다고 해서 지금 회사를 분리해놨는데 경쟁사의 표를 대신 팔아주라는 게 상식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R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민영화 논란 때문에 출범할 때부터 코레일보다도 요금이 한 10% 정도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예. 코레일 입장에서는 KTX 표를 사러 들어온 사람한테 더 저렴한 SRT 표를 사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SR의 경우에는 신생회사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독자적인 회원도 없고 또 인지도도 매우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레일이 이 기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쉽게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코레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난 2015년인가요? 당시 국토부하고 코레일이 SR과 독립 시스템을 만든다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SR 출범을 한 몇 개월 앞두고인가요? 이 상호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됐단 말이죠. 여기에는 네. 어떤 뭐 문제가 없었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경쟁 체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 사실은 이제 경쟁이 안 되게 되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코레일에게 그 부담들을 많이 지우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운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안 그래도 지난 4월에 그 의원님이 SR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문건을 확보하시고서 분석을 하셨더니 전 정권 국토부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이런 의혹도 제기됐거든요. 네. 그것에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 시스템 뭐 상호 발매도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쟁 체제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실제 이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경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 승차권 발매나 요금, 영업 정책 이런 거 할 때는 원래 경쟁이 되려면 운영상 안에 자율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정부가 사실상 모두 결정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SR은 이제 열차 운행만 수행을 하고 공용 역사 관리라든지 뭐 차량 정비라든지 시설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코레일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경쟁이 안 되는 구조인데 또 경쟁하는 모양새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근데 국토부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예.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물론 이제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명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그것을 경쟁의 체제로 하기로 했으면 이제 순수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경쟁 체제를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경쟁이 아니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원래 그 SR 수서 고속철도를 도입하려는 목적, 공공성이 있는 철도 경쟁 체제를 위해서는 현재 어떤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배경을 조금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코레일 입장에서는 그 일종의 이제 흑자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속철도 이 KTX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 무궁화, 화물철도, 일반 벽지 노선 같은 이런 그 적자 노선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KTX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일반 철도 운영을 교차 보조하는 이런 형태고 그런데 이제 그 코레일의 이런 수익원인 그 고속철도 매출이 감소를 하게 되면 그 영향이 일반 철도에 가게 되고 철도의 공공성이 그만큼 이제 약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공성 있는 철도 경쟁 체제를 위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철도 산업의 그 연장이라든가 이런 규모를 고려를 해볼 때 실제로 완전한 의미에서의 철도 경쟁 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고속철도 같은 간선철도의 경우에는 철도공사 같은 공기업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요. 예. 다만 이제 도시철도라든가 지선같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효율성들을 위해서 이제 민간 회사들이 참여해서 경쟁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좀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었고요. 오늘 이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측의 입장이 있다면은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언제든지 반론 인터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양천구에 사는 이승원입니다. 날씨는 무척 쾌청하고 상쾌하고 좋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중국에 여행객들이 많을 때는 그래도 자주 접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뜸하니까 주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들어 여행 가곤 있습니다. 근데 쇼핑가를 주로 많이 찾고 그래서 시내 중심가를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손님들하고 접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갔을 때 주고받는 대화, 인사, 외국인이나 우리 국내 시민들이나 잘 가시라는 그런 대화 속에서 안전운행하세요. 그럴 때가 상당히 좀 즐겁죠. 심야에는 운전자들이 외길 같은 데서 신호가 있음에도 그냥 주행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차 지점이나 전면 신호등 같은 데서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서행, 양좌우 다 서로 간에 살피고 그러면은 교차하는 사람끼리라도 서로 마음이 즐겁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그 습관이 전면 신호에 대해서 인식을 좀 잘하고 딴 사람은 그냥 어떻게 지키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무시하고 가는 그런 습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우리들이 이제 운전자 스스로가 서행하는 게 제일 아마 안전한 운행 조치인 것 같습니다.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전체적으로 연휴가 길기 때문에 친척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좀 보내고 가까운 해안가라도 좀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이승원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역시 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든 것 기사님도 체감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게 많이 예전에는 외국인들 태워가지고 우리나라 관광지 추천해주세요. 외국인들을 물어보면은 그쪽으로 또 안내도 해주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교통사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낮에는 차가 많아서 당연히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데 아침 뉴스에서 우리가 간밤 사건 사고 보도를 보면은 밤에도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을 하잖아요. 당연히 차가 얼마 없겠지. 나 지금 뭐 빨간불인데 살짝 지나가도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 지키는 것 밤에도 꼭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이승원 기사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죠.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러스의 Keep Talking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건강한 이야기 그리고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가을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그러죠. 길 걷다가도 코스모스도 피어 있고 나무 색깔도 슬슬 바뀌고요. 좀 쓸쓸한 느낌도 드는 가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가을하면 생각나는 풍경이죠. 예. 은행나무의 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요? 은행 열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은행잎은 참 예쁘잖아요. 그렇죠. 노래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기도 좋고요. 추억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 열매는 참 그런 낭만을 깨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묘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구린 냄새가 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은행 열매에서 그가 날까요? 네, 그 은행알 특유의 고약한 냄새는 그 암나무에서 열리는 그 종자의 그 열매의 그 겉껍질에서 나는데요. 네. 이 겉껍질을 둘러싸고 있는 과육질에 빌로볼이라는 성분하고 은행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끔 이제 가을철에 길 걷다가 은행 열매 밟고 차에 타시면은 아유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야 하면은 어김없이 그 발바닥에 맞아요. 그 은행 열매 터지는 게 딱 묻어 있던데. 그렇죠. 이제 그런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은행나무 열매는 몸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우선 은행에 관련돼서는 은행잎은 상당히 유명하죠. 예. 혈액순환제로 굉장히 은행잎을 원료로 해서 만든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 은행나무 열매도 사실 전통적으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예. 특히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이 은행나무는 열량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또 한의학 쪽에서는 기관지염이라든가 천식 증상 완화에 경험적으로 사용되어 왔고요. 네. 특히 기침이나 가래를 갖다가 사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은행잎과 마찬가지로 혈액을 맑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예. 영양학적으로는 비타민 B가 풍부하고 칼슘이나 철분, 아연 등의 그런 미네랄도 풍부한 편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우리 몸에도 좋은 영향을 주네요. 요즘에는 그 술집 가면은 안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엔 못 먹더라도 소주 먹는데 굳이 술을 먹으면서도 건강 챙깁니다. 아유 은행 한번 먹어볼까 건강 챙기려고 술을 마시면서. 근데 구워 먹으면 더 좋을까요? 이 사실 익힌다고 은행 자체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닌데요. 네. 구워서 이 껍질을 까게 되면은 일단은 식감이 좀 나아지고요. 또 은행에는 독성 물질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날로 먹거나 너무 많이 먹으면은 복통이나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 독성이 대부분 은행을 싸고 있는 속껍질에 있기 때문에 속껍질을 제거하고 익혀 먹으면 독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구워 먹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몸에서 무리가 없을까요? 네, 보통 성인의 경우는 하루 10알 이내로 돼 있고요. 어린이는 5알 이내를 권고를 하고 있어요. 예. 사실 보통 흔히 먹는 식품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알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 이유는 그 이상 먹을 경우에는 은행 안에 있는 독소에 중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체내 피리독신 대사를 방해해서 위통이나 구역 구토를 유발하고 심하면은 발작이나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드물긴 하지만 나타나면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미리 주의를 권고를 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술안주로 나올 때 몇 알 안 나오는 거였네요. 예, 그리고 또 욕심내시면 안 되는 안주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봄철에 우리 많은 분들이 쑥이라든지 봄나물 캐서 드시듯이 은행나무에 은행 열매가 열리면 그것을 털어서 이제 집에서 가공을 해서 드시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세요. 괜찮을까요? 예, 사실 그 산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채취한 은행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 우리 가로수에 보면은 은행나무가 많아요. 많죠. 그러면 보통 멀리 가지 않더라도 길 걷다 보면 은행알이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쉽게 주워서 나도 집에 가서 구워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가로수에 있는 그 은행알은 오랫동안 그 배기가스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몰리브데늄이라든지 납이 더 성분이 높게 나타날 확률이 있어서 네. 이 가로수에 있는 은행은 채집해서 드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가로수 길가에 있는 은행 열매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렸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은행나무 열매에도 어떤 독소가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특히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열알 이내로 드시는 것 이외에 아주 흔히 쓰는 약은 아니지만 간질과 3차 신경통 치료제로 쓰이는 카바마제핀이라는 약이 있어요. 예. 이 약을 먹는 환자는 은행을 안 드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은행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 은행 자체가 이 카바마제핀의 혈중 농도에 영향을 미쳐서 예. 혈압에 그러니까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또는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분들은 은행 열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 이번 주에 추석 일 미리 당겨서 하느라고 고생 많으실 텐데요. 최장 열흘을 쉴 수 있기 때문에 뭐 명절 음식도 장만을 하고 또 가족들 친지들 많이 모이다 보면은 역시 뭐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서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생기겠죠. 네, 하지만 연휴 열흘 가운데 엿새는 폐기물 처리 시설인 서울시 4개 자원 회수 시설이 쉽니다. 예. 또 수도권 매립지도 장장 여드레 동안 운영을 중단합니다. 자칫 치우지 못한 쓰레기가 쌓이는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에 따라 최소 닷새에서 최대 여드레까지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과 전날인 다음 달 3일과 4일엔 서울시 25개구 전체에서 쓰레기 배출이 금지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예. 쓰레기 수거 작업은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완전히 재개되는데요. 서울시는 명절 연휴에 발생한 쓰레기는 될 수 있으면 이날부터 배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 10월 3일, 4일은 서울시 전체 구에서 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해야겠군요. 자, 그리고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기존의 정수 처리 공정의 오존 소독, 그리고 수추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공정을 더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거쳐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면 생산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난해 서울 수돗물 생산에 들어간 총 원가는 7,759억 원입니다. 이를 생산량 11억 1,300만 세제곱미터로 나누면 생산 원가는 1세제곱미터당 697원이 됩니다. 예. 서울시와 규모가 비슷한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봤습니다.
미국 뉴욕 수돗물의 생산 원가는 1세제곱미터에 2,690원, 영국 런던은 2,543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수돗물 원가의 4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저렴한 수돗물 생산 원가의 비결을 높은 유수율에서 찾습니다.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 가운데 요금 수입으로 이어진 물의 비율을 뜻하는데 서울의 유수율은 지난 7월 현재 96%입니다. 반면 아까 언급했던 뉴욕과 런던의 유수율은 각각 77%와 79%에 그칩니다. 즉 뉴욕과 런던에선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흘려보내도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 20% 이상이 새는데 서울에선 그렇게 새는 양이 4%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수치를 알려주셨는데 조금 수돗물 원가가 싸더라도 우리가 물을 아껴 쓰는 노력은 계속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시민단체 등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올리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여기에 힘을 실기 위해서 콘텐츠 공모전을 열었다고요? 네,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서 영상과 만화 등 모두 74점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는데요. 대상의 영예는 프랑스인 아나벨 고도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고도 씨는 공모전 참가자 가운데 유일한 외국인입니다. 예. 여행과 인턴십, 여학연수를 위해서 3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그때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접했다고 합니다. 실존 인물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18장의 만화로 그린 작품이 바로 이번에 대상을 받은 위안부인데 주제 이해도와 창의력, 작품 완성도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콘텐츠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사업 홍보자료와 기억의 터 역사교육 자료집을 제작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가을과 왠지 어울리는 소식이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주실 게 되겠는데, 한옥,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조명하는 기획 전시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한옥을 사들여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 공공 한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 가운데 문화재급에 해당하는 한옥 2곳을 역사 가옥으로 지정했습니다. 각각 지난 5월과 7월 시민에게 개방된 피룬동 홍건익 가옥과 개동 대렴 가옥입니다. 먼저 홍건익 가옥은 1936년 지어지기 전엔 19세기 역관으로 활동했던 고영주와 그 형제들의 집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홍건익 가옥 사랑채를 역관의 방으로 재구성한 기획 전시가 어제부터 열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오는 29일 시작되는 배렴가옥 개관 전시회에선 이곳에서 말년을 보낸 한국 화가 제당 배렴의 수묵산수와 대표작이 소개됩니다. 예. 특히 배렴의 작품을 조선시대 문인처럼 와유, 즉 누워서 감상해보는 특색 있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홍건익 가옥과 배렴 가옥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문을 닫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홍주혜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Earth, Wind and Fire의 After the Love Has Gon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